투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미 연준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전년에 비해서 4.2%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크게 올랐죠. 이게 뭐 일시적이냐 아니냐 가지고 말은 많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나 나왔으면 중앙은행은 당연히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야, 지금 이 물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뭐 금리를, 연방기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미 연준은 지금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미 연준이 물가 안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한국은행이나 다른 나라 중앙은행을 보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법이 있죠. 한국은행 법 1조 1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물가 안정을 한국은행 목표로 딱 정해놨습니다. 1조 1항에. 그 1조 2항의 금융안정이라고 하는 거를 2011년에 추가시키긴 했습니다만, 한국은행 법을 만들 때 이게 물가 안정을 굉장히 강하게 탁 1조 1항에다가 넣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중앙은행 물가 안정을 노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유럽 중앙은행을 보면 좀 더 심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존이라는 걸 만들면서, 그러니까 유럽 연합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각국이 조약을 체결하죠. 그 유럽 연합 안에 들어오는 조약을 체결하고, 유럽 중앙은행만 하더라도 그 19개 나라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그 나라들이 일종의 조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 체결할 때 유럽 중앙은행 ECB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물가 안정이라고 딱 써놨어요. 그 위에 다른 목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당연히 물가 안정이 뭐 모든 걸 다 떠나서 물가 안정이 중요하구나. 근데 일본은행을 보면 1조의 일본은행 법의 1조에 물가 안정이 아니고 금융 안정이 나와요. 2조에 가면 물가 안정이 나옵니다. 이게 좀 다르죠.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미 연준은 1913년에 법을 만들어서 처음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1913년에 처음 법 만들 때 물가 안정 이런 거 없습니다. 금융 안정만 들어갑니다. 금융 안정. 왜냐하면 이게 처음 만들 때 1907년에 공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금이 그때 영국이 백권 국가였고 영국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죠. 그리고 영국 파운드는 근본이자로 금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만큼 파운드를 발행하게 되어 있는, 물론 뭐 그 비례적으로 더 발행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이라 가지고 이게 영국이 파운드화 금리를, 영국 중앙은행이 파운드화 금리를 올리면,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금이 영국에 들어가서 예치를 하고 파운드화로 바꿔놓으면 이자를 더 받잖아요. 그리고 파운드화 가치는 금하고 고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금리가 올라가면, 파운드화가 고금리가 되면 전 세계 금이라는 금은 전부 다 영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미국이 1907년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겪고 난 다음에 이게 금이 필요한데, 영국 중앙은행이 파운드와 금리를 올리면서 금이 쭉 빠져나가면서 미국이 굉장히 심각한 공황을 겪습니다. 짧지만 좀 심각한 공황을 겪고, 그 이후에 이제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91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거기서 만든 법이 Federal Reserve Ac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 연준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그때 뭘 생각했겠습니까? 영국이 저런 식으로 패권 국가가, 기축통화 국가가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가 버텨낼 재간이 없으니 우리도 금을 좀 보관하고 있자. 그래서 페더럴 리저브예요. 센트럴 뱅크라고 안 하고 미국은 중앙은행을 페더럴 리저브라고 부르는 이유가 금을 보관하고 있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 연준은 지금도 금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상징이 되죠. 그래서 영화 다이하드 2인가? 거기 보면 그 뉴욕 연준 지하에, 연방은행 지하에
금괴가 어마어마하게 그 보관돼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악당들이 훔치러 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여전히 그래서 미 연준이라는 데는 이 리저브 자체가 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 때 물가 안정이 아니고 처음 만들 때 금융 안정이에요. 금융 안정. 그 이후에 법이 계속 수정돼 왔겠죠. 수정돼 와서 지금 현재까지 여러 번 수정돼 왔는데 지금도 그 미 연준의 법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그리고 적정한 장기 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가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걸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과 그 다음에 장기금리, 이 적정한 장기금리. 이 적정한 장기금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금융 안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이제 포괄적으로 의회가 연준한테 권한을 안 주고 장기금리가 잘 적정하게 경제 환경과 적정하게 장기금리가 유지가 되면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금리가 너무 낮으면 사람들이 야, 금리가 이렇게 낮으면 장기로 자금을 확 당겨가지고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뭐 자산에 투자하다 보면 자산 버블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기금리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가 안 일어나요. 투자가 안 일어나고 경기가 확 악화가 되고 또는 이제 뭐 금리가 너무 높으면 여기저기 기업들도 망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것이고 금리가 너무 낮아도 자산 버블이 생겨서 이게 버블 붕괴가 나타나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장기금리를 적정하게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을 금융안정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미 연준이 물가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한국이나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물가 안정을 제일 중요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같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가 나왔다라고 하면 막 난리가 나겠죠. 물가 안정시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난리가 나겠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별로 그런 건 없습니다. 물가가 높다고 뭐 물론 말들은 많습니다만 연준한테 물가부터 잡아라 이렇게 누구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연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물가 뭐 지금 당장은 좀 높긴 하지만 그게 작년에 낮아서 그런 것이고 2년 퉁쳐서 보면 별로 뭐 그 물가가 높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죠. 기저효과 작년에 너무 낮아서 올라간 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고용 아니냐,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거 이런 목표를 버리고 그 세 개의 목표 중에 한 개인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는 연준은 크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연준이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는 이 장기금리, 적정한 장기금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의 경기 침체는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가 생겼어요. 1970년부터 1990년까지 모든 경기 침체는 이 물가가 치고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고용도 박살났고요.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도 박살났습니다. 이 때문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물가 올라가는 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연준을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했죠. 그리고 연준이 뭘로 인플레이션하고 싸웠겠습니까? 물가가 진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경제 전반을 좀 둔화를 시켜야 돼요. 하드랜딩 하는 건 아니고 경제를 박살내는 건 아니고 경제가 완만하게 물가가 안정될 만큼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이런 건데 이거는 연방기금금리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연방기금리가 이 모든 경제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걸 조금씩 잘 올려가면 경제 활동을 요만큼 베이비 스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만큼씩 그 큰 걸음으로 한꺼번에 훅 둔화시키는 게 아니고 조금씩 둔화시켜 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권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고용의 목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의 목표를 같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방기금 금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잡자. 근데 2000년 이후의 경기 침체는 인플레이션 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주식 버블이잖아요. 주식시장 버블이거든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이거 부동산 버블 붕괴거든요.
뭐 작년에 뭐 팬데믹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동안 2000년 이후 3번 중에서 이거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었다고 이 팬데믹 빼고 나면 2번 다 자산 버블에서 발생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물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장기 금리를 잘못 관리해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물가는 관계없는데 이 고용도 무너지고 실업률이 하늘로 치솟고 이런 일이 생겼죠. 이 때문에 연준은 목표를 바꿨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생각 안 합니다. 더 이상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느냐면 연준이 주적을 인플레이션에서 자산 버블로 주적을 바꿨다. 그럼 당연히 주적이 바뀌었으면 무기도 바뀌어야 되겠죠. 무기도 옛날에는 연방기금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경제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걸 조금씩 베이비 스텝으로 조정하다 보면 경제가 조금씩 둔화가 되면서 물가 상승률을 조금씩 안정을 찾고 그러면 연준이 원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까지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조금씩 연방기금리를 조정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bp씩 0.25%포인트씩 바꾼 거를 베이비 스텝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 경제 이렇게 좋은데 한 번에 뭐 2%포인트, 3%포인트 팍팍 올리지 않고 그게 아니고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그러면 아주 서서히 움직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적이 바뀌었어요. 자산 버블. 자산 버블은 너무 낮은 장기 금리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2000년, 2008년에 연준이 당시에도 연준은 정책 목표에 장기 금리 적정하게 유지하라고 했거든요. 연준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이게 미국이 발행한 국채,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 지금 한 20조 달러 조금 넘는 이 국채를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샀느냐라는 건데 보시면 이 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중반에 외국 중앙은행과 외국 금융회사들이 미국채 보유를 엄청나게 늘립니다. 그러면 장기금리 못 올라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연준은 장기금리를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그냥 좀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산 버블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암만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외국 중앙은행들, 일본, 중국 중앙은행을 포함해서 뭐 유럽도 경제가 안 좋고 금리가 자꾸 내려가니까 아이고 미국채 금리 높으니까 미국채 삽시다라고 금리가 자꾸만 다운됩니다. 연준이 암만 끌으려고 노력해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그런 외국의 행동에 의해서 2000년, 2008년에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자산 버블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버냉키 의장이 꺼내든 카드가 양적 완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막 국채를 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금리 낮추려고 산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이 장기 금리에 힘을 못 씁니다. 연준이 전체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의 4분의 1을 갖고 있어요. 4분의 1. 이제는 연준이 이걸 팔겠다라고 해서 장기 금리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이걸 더 사겠다고 해서 장기 금리를 끌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준의 주적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자산 버블이 주적이 되면서 연준의 주된 정책 목표가 이게 되면서 정책 수단이 연방기금리가 아니고 장기금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가령 10년짜리 미국 국채금리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가 적정하지 않으면 금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방기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건 가만 냅두고 이거는 올릴 이유가 없어요. 아직 실업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 냅두고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올라가도록 테이퍼링, 이제 우리 국채 매입 줄이겠다. 또는 그래도 안 올라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국채 팔겠다. 이러면서 끌어올리는 것이죠. 2013년에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발표했을 때 그때 10년짜리 국채금리가 1.6% 있던 것이 2013년 5월에 불과 4개월 만에 9월 달에 3.0까지 올라갑니다.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이게 장기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결론이 난 것 같지는 않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거의 뭐 최근에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저는 요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금리를 올라가도록 연준이 조작을 하는데 대해서 나는 동의를 했다. 왜냐하면 이 대상이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무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연방기금리는 재무부와 관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장관이 연방기금리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장기금리에 대해서는 재무장관도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발행한 국채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상호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도 옐런 장관이 한 이야기는 나는 장기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연준이 뭐 테이퍼링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국채 갖고 있는 걸 팔아서라도 장기금리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를 했다. 이런 맥락으로 받아들입니다. 파월 의장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연준의 일부 이사들은 뭐 인터뷰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 테이퍼링 할 때가 아니다. 아직 연방임을 인상할 때도 아니지만 아직까지 테이퍼링을 할 때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말은 난 건 아닌데 아마 6월 FMC까지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FMC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긴 합니다만 6월 FMC가 가까우심에 따라서 금융시장에서는 테이퍼링 이번에 얼마만큼의 규모로 발표할 것 같다. 왜냐하면 연준 내부에서 지금 막 한참 토의 중인데 어느 정도 연준 이사들 사이에서 합의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번에 월에 1,200억 불씩 지금 사고 있는 걸 얼마나 줄일까 이런 거 대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게 의견을 살살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해서 보면 반응도 보고 이러면서 그 규모를 결정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식시장에 충격을 안 주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합니다. 주식시장 굳이 떨어지게 하는 건 아닌 것이죠. 그거는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되고 다만 이게 규모가 이 정도가 됐는데도 주식시장이 충격을 안 받아요. 그래도 주식시장이 뭐 잘 버티거나 또는 올라가면 규모를 더 늘리고 그럼에 따라서 채권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